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 표심을 잡아라. 여야 각 당이 선거대책위 체제를 갖춰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사진단에서는 오늘과 내일, 모레, 사흘에 걸쳐서 주요 정당의 공약과 선거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새누리당 선대위 공약본부장이죠.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자리에 모시고 집권당의 총선 공약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선대위 홍보본부의 일 같기도 한데, 이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할 때 뒤에 배경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글자들이 쓰여지는데, 한 달 전에는 정신 차리자, 한순간에 훅 간다. 또 얼마 전에는 잘하자, 진짜.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뛰어라, 국회야.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사실 그 19대 국회가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드렸잖아요. 네. 식물국회라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그 반성하는 의미에서 20대 국회는 좀 잘해보자. 그 결의를 담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새누리당이 이제 4.13 총선 승리를 다짐하면서 이제 선대위를 발족했는데요. 그 내용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총선 후보자 226명이 대거 참석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5명의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 아래 김태호, 김을동 최고위원과 최경환, 정병국 의원, 오세훈, 김문수 후보 등 14명을 각각 권역별 위원장에 임명하고 대대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김문성 대표는 새누리당에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은 없다고 강조하며 총선 압승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토대를 구축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우리 새누리당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네, 이번 선대위에 대해서 화합형 선대위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요. 네. 화합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당 지도부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사실은 몇 차례 사과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선대본부도 이렇게 대규모로 화합형으로 권역별로 중진 의원님들을 이제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대규모로 조직했습니다. 갈등이 좀 봉합이 다 됐나요? 그렇죠. 화면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역대 총선에서 보면은 흔히 야당이 정권 심판론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권당에서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특이하긴 한데 어떤 것을 심판한다는 겁니까? 좀 이례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여당이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 19대 국회 내내 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 하에서 이걸 좀 어떻게 되돌려 보려고. 근데 사실 이 경제적인 성장률 하락 추세는 2000년 초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집권한 정부 여당이 이걸 추세를 막아야 되니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또 노동개혁, 연금개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인데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건이 반대하고 처음에 100m 가자고 그랬는데 자르고 잘라서 50m밖에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개혁 아닌 개혁으로 마무리된 것도 있고 지금 아직 노동개혁 4법은 통과도 안 돼 있고요. 서비스 산업발전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거죠. 경제는 어려워지는 게 눈에 보이고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서 그만큼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마음에 야당 좀 혼 좀 내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 이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거죠. 그런 심정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원래 이제 총선 목표를 180석에서 한 190석 정도로 예상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좀 바꾸신 것 같아요. 한 150석 내외 정도로 보신 이유가 좀 겸손하게 보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겸손이나 무슨 목표 그런 거라기보다는 시험을 보든지 어쨌든 학점은 A를 목표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국민들이 볼 때 여당이 이겼다 또는 여당에게 경고를 보냈다라는 어떤 수준이 있겠죠. 저희는 국민들한테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정답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얼마나 합격점을 받을지 이제 이
선거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 이제 공약을 개발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슬로건으로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를 내세웠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소득 분배 개선, 자영업자 보호 등 7대 경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투자 촉진 방안과 한국판 통화 양적 완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돈 맥힌 현상이 여기저기에 있다. 대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사실은 돈이 맥혀서 안 되는 겁니다.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고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은 빈곤층에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개혁 등 핵심 공약을 1년 안에 지키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기로 한 총선 후보가 현재 2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역시 이제 경제 공약들이 많네요. 네. 이 새누리당이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꼭 실현시키겠다는 핵심적인 공약이 있으실 텐데요. 역시 국민들은 경제 회복, 경제 활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계시죠. 그래서 새누리당의 공약의 가장 으뜸은 역시 일자리 중심 성장.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경기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게 하는, 그래서 구조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차별과 격차에 대한 그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이 공약.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안 그렇죠. 나오고 예, 신분계급론 이것도 네. 있고요. 네. 헬조선 얘기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추세거든요. 네. 네, 이제 요즘 워낙 이 뭐 청년 취업이 문제가 사회 문제화가 됐고 일자리 문제가 큰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뭐 새누리당도 그렇고 주요 정당들이 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앞으로 뭐 다 합쳐 보니까 5년 동안 1,100만 개 일자리가 네. 되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한 해 뭐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기껏해야 한 34만이 좀 채 안 되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 해 2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 네. 제가 이제 경제학 교수 출신 아니에요. 이제 항상 이 어떤 예측이나 모델을 만들 때 이제 가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면 뭐 4년 뒤에 15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유력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근데 그 분석을 보면 금년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는데 2020년까지 2,300만 명의 관광객이 늘어나면 15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우리는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고요. 네. 그게 순조롭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도록 유인을 제공하면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나간 기업 10개 중에 하나만 돌아와도 매년 47만 개가 생긴다. 네.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가 안 돌아오면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관광객이 2,300만 명이 안 되면 모자르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무슨 이렇게 뻥튀기를 했거나 주먹구구는 아니고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내놓은 숫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새누리당이 목표하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숫자는 어느 정도가 이제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의 공약이 이 고용률 70%가 이제 하나의 목표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는 실업률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완전 고용 수준은 약 3.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수준까지 실업률을 낮추면 일단 완전 고용이 됐고 경기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네, 이번에 또 경제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이제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네. 제시한 거죠.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의견이 분분하지요. 그렇죠. 굉장히 논쟁거리고요. 네. 사실은 뭐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 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미국도, 유럽도, 네. 일본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그동안 머뭇거리는 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강봉균 선대 공동위원장의 생각은 이렇게 선진국처럼 금리를 낮춰서 돈을 무제한으로 풀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조정을 위한 어떤 자금 공급, 아까 그 비디오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주요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중의 일부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은 이제 국책은행 같은 데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돈이 딸리거든요. 자본 네. 건전성이 해치거나 그럴 때 좀 한국은행이 그런 공채를 사서 자금을 공급해주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기준금리가 1.5% 수준인데도 아직도 우리 경제 일부분에는 그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을 겪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직접 양적 완화라든지 자금 공급을 통해서 애로를 풀어줘라. 이런 차원의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금 경색을 풀어주는 그래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지키는 이런 의미의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진국과는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다는 선진국은 거죠? 0%로 금리를 낮추고 네. 아무나 가져가라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한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서민이다가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이제 연장 부분이 있던데, 네. 가계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데,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금 부담을 더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책이든지 이 플러스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실 주택담보로 대출해 보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3년, 5년 이렇잖아요. 네, 네. 사실 이건 후진국적인 거죠. 선진국은 다 20년, 30년인데 결국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그만큼 조금 미발달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개혁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이렇게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면 아마 그 주택담보대출을 20년 만기로 네. 연장하면 우선 가계대출 위험도 덜어지고 부담도 덜어지고 네. 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역시 더불어민주당도 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야당과 차별화되는 새누리당만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 다 양쪽 다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철학과 그 관점이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새누리당의 이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서 결국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활성화돼도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거리가 늘어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람 쓰는 걸 주저한다고요. 오히려 일거리가 늘어나면 사람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 일을 더 시켜가지고 초과수당 주는 쪽으로 가니까 실업자는 넘치는데 오히려 최장 근로를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된 거죠. 결국 문제의 본질은 기업들이 사람 쓰는 거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면 고용이 늘어요. 그래서 그게 노동개혁이고 노동개혁 4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당에서 얘기하듯이 노동계약이다. 무슨 쉬운 해고다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쉬운 고용이고 쉬운 취업이고 사람을 더 많이 쓰는 경제 공약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이 성장주도 고용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론이 이제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당은 주로 기업에게 고용을 할당한다든지 네. 또는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세금을 더 걷어서 그 세금으로 그냥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기업을 억누르고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가해서 어떻게 일자리와 성장이 늘어나는지 네.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토론을 하면은 이제 교차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야당이 내놓은 공약들 중에서 이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할 만한 공약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일은 반대로 질문을 할 겁니다. 몇 개 예. 있죠. 우선 고용을 할당한다는 논리가 네. 이거는 아마 과거의 계획경제 국가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물론 공공부문에서 일부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네. 이거를 지금 야당은 아예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예 청년 몇 명을 써라. 네.
우선 뭐 헌법 정신에 위반될 소지도 있거니와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기업에게 부담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무슨 청년주택이나 주택을 지어주겠다는 거. 국민연금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무슨 특정 정파의 네. 공약으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이고 이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서 이 현실성에 좀 네.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그 문제는 얘기합니다. 내일도 저희가 한번 또 네.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일 직접 들어볼 수 있겠죠. 저도 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